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뉴요커 라임입니다. 오늘로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한 2주 정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그런 작은 바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되고 낡은 책방,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유명한 그런 곳은 아니지만 가끔 찾아갈 때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러한 공간, 그런 곳 같은 방송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에게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낭독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 책을 읽어준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의 책 읽기와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이 방송을 어떻게 들으시고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피드백도 보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많이 힘도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댄스 8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자 검정빛이 잿빛으로 변화해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자, 하고 나는 생각했다. 오늘은 무얼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여전히. 나는 눈 속을 걸어가서 던킨 도너츠를 먹고 커피 2잔을 마시고 신문을 읽었다. 신문에는 선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영화관에는 여전히 보고 싶은 영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꼭 한 편. 나의 중학교 때의 동급생이 배우가 되어 조역으로 출연한 영화가 있었다. 짝사랑이라는 타이틀의 청춘 영화로 한창 인기 상승의 우상 가수가 공연하는 청춘물이었다. 나의 예전의 동급생이 어떤 역을 맡아 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예상할 수가 있었다. 근사하게 생기고 젊고 이해심이 많은 선생 역을 하는 것이다. 늘씬하게 키도 크고 스포츠도 만능이고 여학생들은 이름을 불리우기만 해도 실신하리만큼 그를 동경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역의 여자아이 역시 그를 동경하고 있다. 그래서 일요일에 쿠키를 만들어 선생의 아파트로 갖고 가기도 한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극히 보통의 좀 마음이 약한 남자아이. 아마 그런 줄거리일 게다. 생각하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다. 나는 그가 배우가 되고서 얼마 동안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몇 편인가 그가 나오는 영화를 보았다. 하지만 그러다가 전혀 보지 않게 되고 말았다. 어느 영화나 영화로서 전혀 재미가 없었고 그는 언제나 도장을 찍은 것처럼 똑같은 역할밖엔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사하게 생기고 스포츠에 만능이고 청결하고 다리가 긴 역할이었다. 처음 한동안은 대학생 역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선생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젊은 엘리트 셀러리맨이라든가 하는 역이 많았다. 하지만 맞는 역은 언제나 똑같았다. 여자아이들이 그를 동경해서 소동을 부리는 역인 것이다. 이가 깨끗해서 방긋 웃으면 내가 보아도 인상이 깊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 나는 페린이라든지 타르코프스키 같은 것밖엔 보지 않는다는 그런 진지하고 속물근성 있는 영화팬은 아니지만 그가 나오는 영화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 줄거리는 뻔한 데다가 대화도 진부하고 돈도 들이지 않아서 감독도 포기하고 만 것 같은 작업을 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배우가 되기 전부터 참으로 그러한 타입의 사내였다. 인상은 좋다. 그러나 실체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나는 중학교 시절 5년간 그와 같은 학급이었다. 실험실에서는 같은 테이블을 사용했었다. 그래서 가끔씩 이야기도 했다. 예전부터 꼭 영화 그대로 묘하게 인상이 좋은 사내였다. 여자아이에게 이야기를 걸면 다들 황홀해하는 눈매를 했다. 과학실험 때에도 여자아이들은 다들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곤 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그에게 물었다. 그가 제법 우아한 손놀림으로 가스버너에 불을 켜면 다들 올림픽의 개회식이라도 보는 눈매로 그를 보고 있곤 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같은 건
누구 한 사람 알아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성적도 좋았다. 언제나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친절하고 성실하고 건방진 구석이 전혀 없었다. 어떤 옷을 입건 청결하고 깔끔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것 같았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조차 품이 있었다. 소변을 보고 있는 모양새가 기품 있어 보이는 사내란 좀처럼 없다. 물론 스포츠도 만능이었고 학급 위원으로서도 유능했다. 학급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여자아이와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선생도 그에게 열중했고 부모들의 참관일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다들 그에게 열중했다. 그런 타입의 사내였다. 하지만 나는 도통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통 알 수가 없었다. 영화와 꼭 같았다. 그런 영화를 이제 새삼스레 돈을 들여 보러 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눈속을 걸어 호텔로 돌아왔다. 로비를 지날 때에 프런트 쪽을 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휴식 시간일지도 모른다. 나는 비디오 게임이 있는 코너에 가서 팩맨과 갤럭시를 몇 게임씩 했다. 잘 돼 있긴 하나 신경질적인 게임이었다. 게다가 지나치게 호전적이다. 하지만 소일거리는 된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다. 쓰잘데없는 하루였다. 책 읽기가 실증나자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눈은 하루 종일 내렸다. 아니, 이토록 눈이 잘도 내려 쌓이는구나 하고 감탄할 만큼 눈이 내리고 있었다. 12시가 되자 호텔의 카페테리아로 가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방에 돌아와 책을 읽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혀 쓰잘데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침대 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4시에 노크 소리가 났다. 열어보니 그녀가 서 있지 않는가. 안경을 쓰고 라이트블루의 블레이저 코트를 걸친 프런트의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조금 열린 문 사이로 납작한 그림자나 되는 것처럼 슥 방 안에 들어서더니 잽싸게 문을 닫았다. 이런 건 들키면 나 모가지예요. 이 호텔은 그런 일에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한번 쭉 방 안을 둘러보고는 소파에 앉더니 스커트의 자락을 꾹꾹 잡아당겼다. 그리곤 한 번 숨을 쉬었다. 휴식 시간이에요, 지금. 하고 그녀는 말했다. 좀 마시겠어? 난 맥주를 마시겠어. 괜찮아요. 별로 시간이 없어요. 저 선생님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뭘 해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지. 책도 읽고 눈도 보고 하면서. 하고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컵에 따르면서 말했다. 무슨 책? 스페인 전쟁에 관한 책. 시작에서부터 끝나기까지 소상히 써 있어.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많아. 스페인 전쟁이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시사를 많이 담고 있는 전쟁인 것이다. 옛날엔 제법 그러한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보세요.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상하게? 하고 나는 되물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다니. 말하자면 아가씨가 여기 왔다는 데 대해서? 네. 나는 컵을 들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이상하게는 생각지 않아. 좀 놀라긴 했지만. 와줘서 기뻐. 따분하기도 했고 이야기 상대도 필요했거든.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더니 밝은 청색의 윗도리를 소리도 없이 쓱 벗고는 주름이 잡히지 않게끔 라이팅 데스크의 의자 등에다가 걸었다. 그리곤 걸어서 내 곁으로 오더니 다리를 가지런히 하고 앉았다. 상의를 벗고 나니 그녀는 어딘지 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다. 하얀 블라우스는 말끔하게 다림질해 있었다. 한 5분 정도를 그녀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껴안고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은 채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눈이 거리의 음향을 빨아들이면서 언제까지나 내리고 있었다. 음향이라는 게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 있어서 어디선가 쉬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했다. 나는 받침대 같은 것이다.
나는 그녀가 지쳐있다는 데에 대해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처럼 젊고 예쁜 여자아이가 그렇게 지친다는 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합리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았다. 피로라는 것은 미추나 연령과는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나 지진이나 벼락이나 홍수처럼. 5분이 지나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내 곁에서 떨어지더니 윗도리를 집어 몸에 걸쳤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윗도리를 걸치자 그녀는 다시 좀 긴장해서 서먹서먹해진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가씨가 그 16층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건 말인데 하고 나는 물었다. 그때 무슨 보통 때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이나 타고 나서. 그녀는 약간 고개를 기울이고 생각하는 듯 했다. 글쎄요, 어쨌던가 별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아요. 뭐 여느 때와는 다른 이상한 조짐 같은 건 없었어? 보통이었어요. 하고 그녀는 어깨를 움츠렸다. 이상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 보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어 문이 열리자 캄캄 절벽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때? 오늘 어디서 함께 식사라도 하지 않겠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안 됐지만 오늘은 좀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은 어때? 내일은 수영학교에 가요. 수영학교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고대 이집트에도 수영학교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어? 그런 거 몰라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거짓말이죠? 정말이야. 내가 하는 일 관계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정말이라고 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고마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도 없이 쓱 밖으로 나갔다. 그것이 그날의 유일한 쓸만한 일이었다. 하찮은 일이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조차 나날의 하찮은 사건에서 기쁨을 찾아내면서 하찮은 인생을 보내고 그리곤 죽어가지 않았던가. 수영을 배우기도 하고 미라를 만들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 쌓여온 것을 사람들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9장 11시가 되자 마침내 할 일이 없어지고 말았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떻든 전부 했다. 손톱도 깎았고 목욕도 했고 귀 소재도 했고 TV에 뉴스도 보았다. 엎드려 팔굽혀펴기도 했다. 저녁 식사도 했다. 책도 마지막까지 다 읽어버렸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종업원용 엘리베이터를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일렀다. 종업원들의 왕래가 끊기는 12시가 지나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결국 26층에 바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창밖에 막막한 어둠을 보면서 마티니를 마시고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지내고 있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이 수영학교에 다니고 있었을까? 아마 파라오 일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그러한 상류층의 사람일들일 게다.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제트세트 이집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일강의 일부를 어떻게 해서 전용 풀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세련되고 멋스러운 수영을 가르쳤을 것이다. 영화배우가 된 내 친구와 같은 인상이 좋은 교사가 붙어 있어서 높은 사람들에게 예, 전하 훌륭하옵니다. 다만 크롤의 오른손을 조금만 더 곧바로 내미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소리를 제법 그럴싸한 얼굴로 말하곤 했을 게다. 나는 그러한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잉크처럼 짙은 블루의 나일 강물, 쨍쨍 느리쬐는 태양, 악어나 평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창칼을 든 병정, 서거기는 갈대, 파라오의 왕자들. 그리고 왕녀는 어떨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여자도 수영을 배웠을까? 예전의 클레오파트라.
조디 포스터 같은 느낌의 젊은 날의 클레오파트라. 그녀도 내 친구 수영 교사를 보고 실신했을까? 아마 했겠지.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이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면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 거라면 보러 가도 좋다. 수영 교사는 비천한 태생의 인간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아시리아 언저리의 왕족의 아들인데 전쟁에 패배해 이집트로 끌려와 노예가 된다. 하지만 노예가 되어서도 인상의 좋음을 추호도 잃지 않는다. 그런데다 찰턴 헤스톤인지 꺽 더글러스인지와는 다르다. 흰 이를 보이고 방긋 웃으며 우아하게 소변을 본다. 우쿨렐레를 들게라도 하면 나일강 기슭에 서서 로카프라 베이비라도 노래하기 시작할 것만 같다. 이런 역은 그 아니고선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파라오 일행이 그의 앞을 지나게 된다. 그는 강 기슭에서 갈대를 베어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강물에서 배가 뒤집힌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텀벙 강물에 뛰어들어 멋진 크롤 솜씨로 거기까지 헤엄쳐가서 작은 여자를 껴안고 악어와 경쟁하면서 기슭까지 돌아온다. 굉장히 우아하게. 과학 실험반에서 가스버너를 켤 때처럼 굉장히 우아하게. 그것을 파라오가 보고 있다가 감탄을 하고, 그렇지, 저 청년을 왕자들의 수영 교사로 하자고 마음먹는다. 앞번의 교사는 말버릇이 고약해서 바로 일주일 전에 미창 없는 우물에 던져 넣은 것이다. 그런 연유로 그는 왕립 수영학교의 선생이 된다. 어쨌든 인상이 좋아서 다들 그에게 열중하게 된다. 밤이 되면 여관들이 몸에 갖가지 향료를 칠해대고는 그의 침대로 기어든다. 왕자들과 왕녀들도 그에게 신복한다. 여기서 수영복의 여왕과 임금님과 나를 번복해 놓은 것 같은 볼만한 시인이 끼인다. 그와 왕자, 왕녀들이 모두들 싱크로나이즈드 같은 것을 해서 파라오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파라오는 몹시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또 그의 주가가 오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코에 걸거나 하지 않는다. 겸허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방긋이 미소를 품고 품위 있게 소변을 본다. 여관이 침대로 들어오면 전희에 1시간을 들여 제대로 절정에 도달하게 해주고 끝나고 나서는 머리칼을 만지면서 최고였어 하고 말한다. 친절한 것이다. 이집트의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하고 나는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무리하게 이미지를 환기하려 하자 아무래도 20세기 폭스사의 클레오파트라가 떠오르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과 렉스 해리슨이 나왔던 형편없는 영화. 길다란 자루가 달린 부채로 팔락팔락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부채질하고 있던 헐리우드적으로 이국적인 다리가 길고 피부가 검은 여자들. 갖가지 대담한 포즈를 취해 그를 즐겁게 해준다. 이집트 여자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 것이다. 때문에 조디 포스터적인 클레오파트라가 그에게 실신할 만큼 열중하게 된다. 진부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선 영화가 되지 않는다. 그로써도 조디 클레오파트라에게 열중하게 된다. 하지만 조디 클레오파트라에게 열중하는 건 그만이 아니다. 새까만 아비시니아 왕자도 그녀에게 애태우고 있다. 그녀만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춤추고 싶을 만큼 그녀가 좋은 것이다. 이건 아무래도 마이클 잭슨이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는 사랑 때문에 아비시니아로부터 아득한 사막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찾아온 것이다. 카라반의 모닥불 앞에서 탬버린이나 그 비슷한 걸 가지고 빌리진을 부르며 춤을 춘다. 별빛을 받아 눈이 번쩍 빛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수영 교사와 마이클 잭슨 사이에 갈등이 있다. 사랑의 칼싸움이 있다. 내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적에 바텐더가 와서 이제 곧 폐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죄송한 듯이 말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 15분이었다. 남아있는 손님은 나 말고는 없었다. 바텐더는 안을 거의 다 치워놓고 있었다. 아이고, 어째서 이렇게 긴 시간을 쓰잘데없는 걸 생각하고 있었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무의미하고 싱겁기만 하다. 이게 무슨 꼴인가. 나는 계산서에 사인을 하고 남아있던 마티니를 마시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바를 나와서 두 손을 포켓에 집어넣은 채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조디 클레오파트라는 관습을 따라
남동생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환상의 시나리오를 나는 머리에서 내몰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라오는 것이다. 성격이 약해서 굴절한 동생. 누가 좋을까? 우디 알렌? 설마. 그건 희극이 되고 만다. 궁정에서 노상 전혀 재미가 없는 농담을 하고선 플라스틱 쇠 방망이로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다. 틀렸다. 동생에 관해선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자. 파라오는 역시 로렌스 올리비에다. 두통아리로 노상 검지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를 눌러대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은 밑창 없는 우물에 쳐넣든지 나일강에서 악어와 경쟁하게 하거나 한다. 지능적이면서 잔혹한 짓이다. 눈꺼풀을 떼어버리고 사막으로 내몰기도 한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소리도 없이 슬슬 나는 안에 들어가 15층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곤 다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보았다.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치려 해도 그쳐지지 않는 것이다. 무대는 일변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한 사막이다. 사막의 깊숙이에 있는 동굴에서는 파라오에게 추방당한 예언자가 아무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죽은 듯이 고독하게 살고 있다. 그는 눈꺼풀이 벗겨졌지만 어떻게든 사막을 횡단해서 기적적으로 연명한 것이다. 양가죽을 쓰고 강렬한 일광을 피해 그는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다. 벌레를 먹고 풀을 씹으면서 그리고 심령의 눈을 얻어 미래를 예언한다. 오고야 말 파라오의 몰락을, 이집트의 황혼을, 그리고 세계의 전환을. 양사나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어째서 이런 곳에 돌연 양사나이가 나오는 건가? 문이 또 슬슬 소리도 없이 열렸다. 나는 멍청하니 생각에 골몰하면서 밖으로 나섰다. 양사나이. 그는 이집트 시대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건 모두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의미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포켓에 손을 쑤셔넣은 채 어둠 속에 서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암흑? 정신을 차리니 주위는 캄캄한 어둠이었다. 조그마한 빛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의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혀버리자 주위에는 칠흑의 어둠이 내렸다. 내 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젠 음악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사랑은 물빛도 여름날의 사랑도 들려오지 않았다. 공기는 냉랭하고 곰팡내가 났다. 나는 그런 어둠 속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다.